네, 안녕하세요. 2026년 다문화 인문학 시민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2026년 다문화 시민 강좌는 정석 학술 정보과 다문화 융합 연구가 목소리로 읽는 세계라고 하는 주제로 AI 기반 다문화 아카이브 프로젝트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강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지금 다문화 학생들과 또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과 시민들과 또 우리 학부생들 여러이 같이 이 강좌를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강좌를 하게 된 우리 다문화 융합연구소의 소장님께서 강좌 시작하기 전에 인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장님, 김영 소장님,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릴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 연구소에서 한 4년 전부터 그 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정서학술정보관에서 늘 협조해 주시고, 또 그 우리 인천 시민들과 인하대 학생들을 이렇게 함께 하고,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그 이주민에 관련된 이해도 높이고, 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그러한 강좌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우리 연구소의 교수님들과 또 연구진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그 사회에 공유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만든 강좌입니다. 또 간혹 연구의 편향성이 있다 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저희의 연구를 좀 이해하고 인하대학의 창립 정신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인천 하와이라는 그래서 우리 하와이 교포들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잖아요. 저희 학교에서 이러한 강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 시민들과 공유하고 또 전공자들과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박주현 교수님께서 주로 그 고학력 이주민들에 관련된 연구를 쭉 해오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연구 성과를 듣고 또 논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박주영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강연의 주제는 다문화 시대 미래를 준비하다. 존을 바탕으로 상생으로 나아가기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박주영 교수님은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다문화융합연구소 지역사회협력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주영 교수님 나오셨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화면도 잘 보이시는 거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어, 우선 김진성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고해 주신 정석학술 정보관의 김우리 선생님을 포함한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다문화, 이주민, 그리고 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다문화 교육학과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참석자 명단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중고등학생분들도 계시고요. 대학생분들도 계시고 또 일반 직장인분들도 같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오늘의 이 발표 내용은 다양한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편하고 쉽게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발표 제목은 다문화 시대 미래를 준비하다이고요. 부제는 공존을 바탕으로 상생으로 나아가기입니다. 우선은 앞에 첫 파트는, 앞에 파트는 공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것이고, 뒤에 파트에서는 상생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교육받고
일을 하다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국에 살았을 때 그때만 해도 제가 해외에 나가서 살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바운더리라고 하면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또는 이렇게 다문화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거나 그 정도로 생각했지 제가 해외로 나가서 이주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었죠.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뉴질랜드, 여기에 보면 여기 오클랜드라는 곳에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경험들 부딪히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요. 가서 첫 주에 처음부터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 뭐였냐면 뉴질랜드는 보통 아파트에 살지 않고 주택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한 9시쯤, 8시, 9시쯤 돼서 밖을 쳐다봤는데 세상에 정전이 된 것처럼 온 세상이 깜깜하더라고요. 저의 세계관과 저의 세상 속에서는 밤 9시? 그때는 이미 아직도 네온 사인이 있고 각 집에서는 뭔가를 다들 하고 있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됐을 때 다들 어, 이 껌껌해진 세계를 보면서 너무 의아해했었어요. 그리고 옆집에 살던 어떤 뉴질랜드 현지 분이 저희 집을 좀 구경하러 왔다가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을 돌아다녀 보다가 침실을 보더니 침실에 왜 책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침실에 왜 책상이 있으면 안 되냐고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이분의 얘기가 뭐였냐면 뉴질랜드에서는 보통은 집은 쉼의 공간이다. 그러면서 그런 대화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쉼, 여가, 휴가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정말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뉴질랜드는 다문화 다민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아시안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아시안으로 살았다고 했을 때 인종을 내가 인식을 한다거나 그럴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워낙 다양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독일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제가 소수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언제 이주를 하게 됐냐면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가게 됐거든요. 가서 봤더니 프랑크푸르트, 여기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가게 됐는데 대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이 많지 않고 아시안 여성은 더 적죠. 그리고 다들 마스크를 끼지 않는데 저만 끼고 다니니까 더 제가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나의 인종이 도드라진다. 내가 소수자가 됐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 10년 동안 해외에서 이주자로 살면서 다양한 문화를 부딪히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저를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경험했던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의 아이가 5살 정도 된 아이가 있었는데 가끔씩 연구실에 놀러 왔었어요. 그 아이랑 또 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동료를 통해서 아이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축하를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선물도 준비하고 편지도 썼어요. 그리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선물을 짜잔 해서 줬죠. 근데 그 선물을 받아드는데 고맙다고는 말은 하는데 표정을 봤더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미묘해요. 그 기뻐한 말로는 고맙다고는 하지만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조금 예민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더 있더라고요. 동료가 퇴근하고 우연찮게 이 책상을 봤더니 선물을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정말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왜 놓고 갔지? 내가 아들까지 챙겨주는 건 좀 오버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불편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독일 사회에 좀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그 책을 이제 읽다가 어느 챕터에 가서 너무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챕터가 뭐에 관련된 거냐면 독일 사람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금기시 되는 것. 그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생일 전에 미리 축하하면 불행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의 세계관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 독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무도 미리 축하하지 않습니다. 당일에 하거나 당일에 못하면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예의고 그것은 그냥 규칙이에요. 사회 규칙.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 문화를 제가 이 해외에서 살면서 하나하나씩 경험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서 예의가 달라집니다. 대화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국에서 저희가 손님을 집에 초대할 때는 보통 집에 잘 초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집에 초대할 때는 우리의 예의가 뭐냐면 이게 집을 깨끗이 치워놓고 그리고 음식을 다 준비해 놓죠.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짜잔 하고 이제 이분이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즐기면서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예의입니다. 근데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제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공교롭게도 중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각각의 친구들의 집에 다 초대를 좀 받아봤었는데 그 초대를 받으면서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친구들 집에 이제 제가 딱 갔을 때 발견한 장면이 뭐냐면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서 오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때부터 이제 오면 요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서서 저는 뭐 특별히 도울 건 없지만 옆에 서서 같이 요리할 때 이야기하고 접시 옮기고 그 모든 과정이 같이 손님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자 문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예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한 것. 우리가 성공의 기준도 사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화권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개인의 성취가 중요한 문화권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우리 이렇게 어, 어딜 나가든 카드나 아니면 핸드폰만 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저에게 당연했다가 독일로 갔더니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카페, 작은 카페 같을 때는 같은 곳에서는 여러 이게 카드는 아예 받지 않는 것도 있고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에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상대방에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해석할 수 있는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렌즈가 되는 거죠.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렌즈,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너무 잘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모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났을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내 눈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안경을 끼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불편함을 느꼈고, 그래서 많은 경우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문화를 경험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전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에 기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세계 공동체로서 이미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가고 싶으면 한 달을 배를 타고 뭐 한 달 넘게 이렇게 배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하루면 길어도 이틀이면 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없었던 단어가 지구촌, 지구가 하나의 그 마을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고 통신의 발달, IT 기술의 발달과 소셜 미디어, 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현재 생산되는 문화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호 교류하고 있고 섞이고 있고 그것들을 계속 이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선택하고 말고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공존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때로는
협력할 줄 알아야 하고요. 때로는 경쟁해야 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도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서 조금 좁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다문화 이주 사회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용어는 이주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지속적으로 사회나 문화가 변동되는 이런 사회를 다문화 이주 사회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이주자로 살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현재 이주민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이주를 해보지 않았지만 향후 미래에 어느 시점에 어떤 기회가 돼서 이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사회 속에서 이질적인 문화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너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모의 프레임도 있고 동그라미의 프레임도 있고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거나 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미디어 같은 것들을 보시면 다문화 이주에 대해서 찬반이 아주 뜨겁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문화 이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범죄나 문제들을 부각해서 이민 제도를 벽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반대쪽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미 인구 구조가 너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문화 이주를 찬성 반대 입장으로 보는 관점에서 좀 탈피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점은 뭐냐면 전제 자체가 이미 우리가 다문화 이주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성 반대가 아니라 이미 살고 있다. 이미 이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제 그 삶의 곳곳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어떻게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태도를 갖춰야 할지, 왜 같이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문화는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만납니다. 공장의 노동자로서 살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 이주 배경 학생도 있고, 학부모로서 만난 어린이집 학부모가 이주 배경 이제 학생의 부모님일 수도 있죠. 대학교 유학생, 전문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국적,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여러분 모두 마주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인구의 추계들을 본다면 내국인의 수는 조금씩 더 줄고 있고 이주민의 수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는 더 이주민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빈번하게 보게 될 거고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의 문제의식은 한국에서 다문화는 공존한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다문화 사회 속에서 정말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이것을 저는 병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병존이냐면, 이렇게 서로 병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이, 접점 없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내국인은 내국인끼리, 외국인은 외국인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것들이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익숙한, 자신과 비슷한 문화적인 배경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좀 더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권의 사람들과는 하죠. 보긴 하지만 연결점을 서로 갖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비판적으로 한번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려보고 싶어요. 이주민이라는 존재가 정말 우리 사회 구성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공존한다는 말 많이 하고, 이제 다문화 사회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로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그 케이스를, 그 신문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이 두 기사,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에 나온 이분은 포항에 있는 포스텍이라고 포항공대 박사과정생으로 재학하던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졸업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이제 왔을 때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영어로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한국어를 잘 못하세요. 근데 영어로 수업을 받고 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구실에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동안 꽤 이제 잘 적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대학원생으로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걸 누군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분이 뭘 도전했냐면 그러면은 내가 대학원 총학생회장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인이 기존에 보통 하던 역할, 한국인이 맡았던 책임, 권리, 이런 사회적 역할을 맡으려고 할 때 엄청난 그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기사의 내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당선됐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분이 외국인 총학생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미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선거에 도전하겠다 했더니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친절했던 사람들이 독서를 내뱉기 시작했다. 인종차별적인 비난도 쏟아졌다. 5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 어떤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그 인터뷰한 사람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질문에 비웃고 비난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출마를 했냐면 출마 자체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나는 외국인이 맞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포항공대 학생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포항공대 대학원 학생이라면 누구나 대학원 총학생회장에 선거 참여할 권리가 있지 않냐.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야. 약간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누가 비웃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친구들, 같은 국적의 친구들이 비웃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너무나 흥미로웠기 때문에 이분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따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인도 분들이 같이 이제 그것을 지지해주기보다는 이렇게 비난을 한 것 같냐고 했을 때 그분의 대답이 외국인들 또한 스스로 역할을 가둬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했었을 때 한국인들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불편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좋은 선거 전략을 썼고 그래서 결국엔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더 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이제 차별은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됐다는 소식에 왜 캠퍼스가 이렇게 평화로웠는데 너로 인해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냐 돌아가라라고 하는 인종차별적인 것들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공생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생하며 공생하며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짚어봐야 하는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사실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 그룹이 있어요. 또 특정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그룹은 이래. 단순화된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화된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은 사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관념을 가지는 거죠. 고정된 관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드릴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아니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MZ세대, 독일인, 공무원, 외국인. 뭔가가 있죠. 특히 어떤 단어 같은 경우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의 우리 안에 심겨진 고정관념이었거든요.
MZ세대? 저만 해도 MZ세대 하면, 왠지 개인적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기계도 잘 다룰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독일인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 떠오르세요? 시간을 좀 잘 지킬 것 같다라는 것들도 있고, 아주 뭔가 좀 차가울 것 같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뭔가 이렇게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 집단에 대해서 어떤 단순화된 또는 일반화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고정관념인데 이 고정관념을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어떤 그룹에 대한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나 행동을 형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으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냐면 아시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에 아시안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게 수학 잘하는 애 왔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의 디폴트인 거예요. 아시안 수학 잘할 것이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학생들만 가지느냐?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그러면 이제 이게 선생님도 이 학생은 수학을 잘하겠지. 거기에 맞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특정 그룹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그룹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죠. 또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이 그 고정관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인식하지 않으면 한 개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한 집단을 하나의 그렇게 이렇게 특징으로 뽑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계속 가지고 살다 보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정말 다양한 맥락,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고정관념은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편견이라는 것은 어떤 그룹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또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정관념 같은 경우는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뭐 가치 판단이 없죠. 근데 이것이 약간 이제 편견으로 가게 되면 이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긴 어렵지.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이분들은 제외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외국인들은 한국어가 서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편견으로 가게 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리더 역할은 안 되지. 승진은 여기까지는 역할은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어느 나라 출신 이주민 중에서는 제조업 또는 저숙련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고정된 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느 국가 출신이야? 거기에 저숙련 노동자가 많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교육을 못 받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의 특징은 고정관념에 기초합니다. 고정관념에 기초해서 거기에서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감정이 들어가는 거. 감정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가치 판단.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좀 선호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견의 중요한 특징은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편견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견이 무서울 수 있어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편견을 계속적으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 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사회적 벽 앞에 서 있는 거랑 같습니다. 이게 이 편견을 경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계속 불신하게 되는 커뮤니티나 사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안타깝게는 어떤 기회로부터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커뮤니티로부터 배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예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서 이분은 스리랑카 분이시고 엔지니어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는데 매니저급까지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경험하냐면 계속적으로 이분의 전문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매니저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한 케이스로 이분이 이제 박람회에서 이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 오셨냐? 그럼 스리랑카에서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놀라면서 칭찬의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스리랑카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정말 매니저가 맞냐라고 하면서 이제 대단하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전문성이 마치 자신의 외모로 인해서 평가절하받고 이런 편견에 편견을 경험하는 것을 일상의 일의 공간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편견이 왜 위험할 수 있냐면 이것은 편견에서 그치지 않아요. 편견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가진 이주민의 백그라운드, 민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이 성별이 될 수도 있고 피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인해서 불공정이나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것, 이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이 좀 명확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도 약간 보이게 보이지 않게 드러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어요. 같은 능력이 있어도 국적이 뭐냐에 따라서 미국인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는 피부색이 어떤지에 따라서 종교가 어떤지 성별에 따라서 기회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제가 바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엔지니어셨던 분이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에서만 그렇게 차별을 경험하고 편견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고,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많이 경험했는데 그 이유는 피부색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약간 이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있는 시장 같은 데 갔을 때 어떤 아이가 자신한테 다가와서 이제 같이 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자기 얼굴을 보더니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상황을 했었대요. 그런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겹치고 겹치고, 그리고 한 번은 자신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주차를 하고 나왔더니 어떤 할아버지께서 아주 이제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면서 이 차가 당신 것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저한테 했냐면, 한국인들은 이런 질문을 서양인한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인들한테는 하지 않는데요. 그게 이 사람의 경험인 거예요. 이 사람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경험들이 자신의 피부색 때문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누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인권이 침해된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밖에를 못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게 될 경우는 온몸을 다 가리고 난 다음 자기 피부색이 가능한 안 드러나게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 종교 복장이나 착용을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종교로 인해서 자기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마치 농담처럼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계속 회사나 어떤 커뮤니티에서 권유받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차별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차별을 겪게 됐을 때 결국에는 사회가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주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주민도 자기의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세무 문화든 무슨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맞춰보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불신과 차별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사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결국에 이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의 이 장벽 우리가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고정관념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에서 내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것이 미디어를 접촉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한 명의 케이스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지만 편견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계합니다. 이 편견에서 이제 편견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고 그것은 혐오.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 편견은 차별로, 차별은 혐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한 조선족인 분의 기사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한국을 사랑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한국에 있는 중국인 그리고 조선족을 향한 이 혐오를 맞이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특히 이제 한국 미디어에서 중국계 이민자, 특히 조선족들을 범죄자로서 프레임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화 같은 데서요. 그리고 이제 이주민들이 좀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 대림동 인근인데 거기를 무법지대로 묘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시기 때 워낙 이 혐오, 특히 조선족을 향한 혐오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끼면서 살았다고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혐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거리를 돌아다 보면 이런 혐오 기반, 인종차별이나 혐오 기반한 이런 것들을 벽보나 플랜카드를 보게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악이 될 수 있다. 특히 혐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 아주 이 사람들의 삶을 너무 이주민의 삶을 너무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이제 한 이태원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성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버스나 공원에서 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히잡을 벗어라 라고 강요를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서울에서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게 지방으로 가면 더 이런 혐오 발언을 경험한 것이 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한 분 같은 경우는 테러리스트라는 말을 이제 한국인으로부터 들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떤 다른 한 여성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러 가요. 회사 면접을 보러 가면 무슬림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는 종교를 포기하면 취직시켜주겠다, 합격시켜주겠다라고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슬림 종교에다가 이 성별, 그래서 남성이라는 것이 붙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슬림이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왜 테러를 이렇게 저지르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를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견, 차별, 혐오와 같은 장벽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편견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편견을 줄이는 첫걸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이 나를 돌아보는 것. 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부딪힐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매너가 없다. 아니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어떤 상황 속에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을 때 판단을 바로 하는 것을 멈춰보시고, 어떤 혹시 그 문화적인 배경,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있길래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일까? 내가 모르는 맥락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제가 이 책상 위에 남겨진 이 선물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 친구를 오해할 수도 있었죠. 매너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었고, 아주 그렇게 여러 가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다시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친구를 다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사실은 내가 나중에 이런 것을 알게 됐다 이랬더니,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맞다, 우리 독일인들은 먼저 이렇게 축하를 보통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은, 다양한 발걸음이 있겠지만 첫 번째 발걸음은 나를 돌아보는 것. 내 시선, 내 관점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나의 삶의 그런 틀을 좀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좀 낯설다고 느끼는지, 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나의 문화권과 다른 곳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는 것은 없는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진 않는지, 어쩌면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편함을 느꼈다면,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불편함을 느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공존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저는 이 편견이라는 것은 멀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룹,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것은 잘 만나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거나,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들어본 것, 누구한테 누가 그랬다더라, 아니면 한 번의 경험 또는 미디어, 이런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도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경험하면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편견은 먼 거리에서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해는 관계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알아갈 때,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선호하고, 그리고, 이메일보다는 통화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통화보다는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런 이제 다양한 외국에 살다 보니까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식사를 하다 보면 밥만 먹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는 고등학교 때는 어땠니? 그러면서 교육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나라의 뭐 규범은 어떤지, 제도는 어떤지, 역사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배경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그룹에 대해서 편견을 깨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갖는, 누군가를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시도 중에 하나는 같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같이 음식을 먹는다거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후반부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공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주제가 상생입니다. 이 상생이라는 것은 같이, 함께, 서로의 존재가 A와 B가 같이 함으로써 성장을 하고 발전에 서로서로 기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문화 관련해서 많은 경우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프레임은 익숙한데 그런 프레임을 넘어서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배우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상생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커뮤니티 활동, 이런 축구 동호회에 참여해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같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커뮤니티 활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텃밭 가꾸는 것도 사실은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렇게 자신이 키우고 싶은 채소나 과일들 가져와서 기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들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 것. 그것도 하나의 상생이 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같이 활용해서 커뮤니티 내에서 같이 봉사하는 것, 그것 또한 상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주 배경의 학생의 학부모와 자녀가 그냥 도서관에 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주 배경 학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을에서, 그 나라에서 이야기를 돌고 도는 동화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면서 그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의 상생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런 상생하는 태도가 내 미래에도 정말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확신하고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AI 시대, 기반의 시대, AI 기반 미래 다문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일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AI가 뭘 할 수 있을지, 뭘 하지 못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AI는 우리의 시간을 정말 많이 절약해 주게 될 거예요. 정보를 검색해주고 일을 대신해주고 반복적인 일들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이 하는 것들, 신뢰를 형성하고 공감을 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AI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인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미래 사회 인재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가 상생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생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함께 조율해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협력하고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상생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5월 21일,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글로벌 AI 허브 공동 성명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기사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뉴스들은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노동기구, 국제이주기구, 유엔 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이 모든 국제기구와 여러 세계은행, 이 다자개발 은행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허브가 한국에 설립됩니다. 저는 정말 이걸 듣자마자 너무 가슴이 두근거렸는데요. 이런 글로벌,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보통 우리가 다 어디로 가죠? 스위스로 가잖아. 스위스, 제네바. 그쪽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AI 관련된 이런 허브들이 국제기구, 그 기구들이, 한국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범지구적 AI 협력을 하고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허브가 만들어지면 한국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채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됐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특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국제기구에서 일을 한다는 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럼 이 국제기구에서 채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전문성 중요합니다. 전문성은 기본값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상생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미래 인재로 보고 좀 더 채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국적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나 언어가 한계가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 사회에서는 이 언어 역량은 이거는 기술로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상생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인가? 누군가와 같이 있었을 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인재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 이런 상생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방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why not? 왜 안 돼? 라고 하는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기보다는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한번 접해보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개방성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이 호기심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판단을 하는 것보다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건 왜 그래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표현하죠? 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낯선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런 아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을 딱 보면서 특히 좀 더 관심이 가는 그룹이 중고등학생분들에게 좀 더 관심이 가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평상시에 만나는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만나지 보니까 저한테는 호기심. 이분들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으며, 제 강연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것들을 더 알고 싶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이제 알려드리자면, 제가 이 슬라이드 끝에 제 이메일을 넣어 놓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이 강연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혹시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아니면 저와 좀 더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 호기심을 꼭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이 호기심의 태도로 그래서 그 호기심과 개방성의 태도로 여러분들이 살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관계성이에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떠오르시죠? 몇몇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연결해주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계속 배우거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 포인트 같습니다. 사람을 뭔가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을 관계의 대상으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질을 가지신 분들, 개방성, 열려있는 마음, 호기심, 궁금해하는 마음, 관계성,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 상생의 역량을 가지신 분이고 미래에서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미래의 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이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미래 다문화 시대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이런 강연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이 다문화 시대에 이미 살고 있으니까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넘어서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같이 동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되게 가슴이 두근거렸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존과 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고정관념이 편견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차별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상생해야 한다라고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그렇지.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강의 해주셨는데, 하신 거, 우리 질문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점 있으시면, 우리 박주영 교수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것 말고도, 이런 고민하셨던 것들이나 아니면 경험하셨던 것들 중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공유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실까요? 아까 박주영 교수님께서 강의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그 뉴질랜드, 독일의 이주의 경험들 참 색다른 저에겐 좀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특히 선물 이야기에 대해선, 아, 그렇구나. 선물을, 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축하를 해주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정말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학생들이 아마 참여하고 있어서 중고등학생 참여하고 있어서 교수님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재미있는 경험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질문이 더 없을까요? 우리 학생들도 질문이 없을까요? 어, 아무래도, 지금 우리 학생분들, 얼굴을 보면 좋을 텐데요. 네, 그, 질문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현재 하고 있는, 특히 만약에 현장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현장에서 지금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음, 아니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런 질의응답 시간이 저한테는 이런 발표를 하거나 어떤 대중을 만나거나 하는 시간 속에서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왜냐면 한 시간 동안 제가 한 5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음, 제 이야기와 메시지가 어느 정도로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사소통하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상생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배워야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앞으로 AI 시대에 사람이 되게 중요한 덕목이 서로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나름 호기심이 조금 있는 편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지만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을 좀 알고 싶으면 먼저 적극성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요. 혹시 그럴 경우에 교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조금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교수님과 그 사람 간의 관계를 조금 이어가려고 노력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음, 우선은 제 현재 단계 자체가 저는 어, 호기심이 좀 높은 사람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원래 그랬던 사람은 전혀 아니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 이 해외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더 기회가 온다는 것을 사실 좀 더 경험을 하게 됐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선생님의 질문에 답이 되지는 못하지만, 아예 반대의 상황을 좀 하나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 있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언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장벽이 될 수 있잖아요. 심리적인 장벽과 실제 문화적인 장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동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언어적으로 제가 원하는 만큼 다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머리는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그 그룹 내에서 기여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일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다문화적인 일하는 상황이었었어요. 한 명은 인도인, 한 명은 독일 사람, 일본 사람,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하나의 언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런 언어의 이런 한계로 인해서 마음에 자꾸 장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팀 내에서 역학을 잘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죠. 상생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했던 전략은 그 당시 뭐였었냐면, 그래,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잘 들어줄 수는 있지라고 해서 제 포지셔닝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이제 언어가 안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잘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포지셔닝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뭔가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저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기심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조금씩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선생님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다가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강점을 활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예전에 못했던 것도 하게 되고 예전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측면을 생각해 보면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의 이제 경험을 제가 다 얘기를 해놓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 해외에서 사는 시간이 정말로 쉽지 않았고 도전이 있었고 매일매일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 쌓인 것은 다양한 문화의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 동료 사람들이 남았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상생의 역량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이런 상생이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상생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지금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내 교실에서 어떻게 상생을 내가 누굴 도와주라는 그런 거 말고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성장하는 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 또한,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함께 그런 것들을 도전해 보시면 저는,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언어가 어려울지라도 잘 들어주는 그런 웃음만으로도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에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되었어요. 이 문학 강좌가 앞으로 3회차가 더 남았고, 다음 차시는 아까 초반에 드렸던 김영순 소장님께서 천의 이야기, 천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 천의 재미있는 연구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가 3회차 때는 이주민들과 함께 담화하는 형식의 이야기로 또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 4회차에는 이 다문화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진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6월 29일, 이번 달 29일 월요일 날 같은 시간에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의 들어주시고 강의해주시는 박지영 교수님 모두 박수 제가 잊어버렸네요. 박지영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리는 박수 한번 우리가 함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의는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2회차 6월 29일 날 4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